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5% 오르며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1구역 추진위원회가 오늘 구청을 찾아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터지는 5G에 소비자들이 2통 3사를 상대로 과다 청구 요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5% 오르며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농축산물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함께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배유한 기자입니다. 2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16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농축산물은 작황 부진과 AI 발생 여파 등으로 13.7% 오르며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팥값은 305% 급등했습니다. 이는 1994년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이 밖에 사과, 고춧가루, 쌀, 달걀, 쇠고기 등의 축산물도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의 공업제품 물가는 0.7% 오르며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2분기 물가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일시적 물가 상승이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소비자 물가가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미국 채권 금리 재급등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감과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글로벌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도 단숨에 3,100선도 돌파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1.6%대의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지 시간 30일 1.77%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보다 경기 회복 기대감과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피츠버그에서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플랜을 미국인 일자리 플랜으로 명명하며 도로와 교통, 제조업 등 물리적 인프라 투자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 안정세가 더해지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고 국내 증시 역시 3,1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2.36% 오른 3,112.80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1.4% 상승하며 970.0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2,405억 원 대량 매수에 나섰고 기관과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홀로 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연기금은 이번 주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3,500억 원어치를 팔며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두나무의 지분 6.15%를 가진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등이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시장 환경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위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와 유통,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을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법원이 쌍용 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 의향서를 보내오지 않은 만큼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이에 따라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월 8일부터 10일 사이 법정관리가 개시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7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포인트로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내려가며 기준선 1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 신호로 보기엔 아직 이르지만 다소 진정된 분위기란 설명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이 1년 8개월 만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위례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는 전주보다 각각 0.06%씩 하락했고 김포 한강은 0.04%, 평촌은 0.03%씩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계에선 재계약과 매매 갈아타기 등으로 세입자들의 움직임이 둔화돼 전셋값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의왕, 성남에서도 전세 수요 감소로 인해 전셋값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달 연속 3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은 681조 6,357억 원으로 2월 말보다 3조 4,652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 개인신용대출은 135조 3,877억 원으로 2,033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483조 1,682억 원으로 2달 연속 3조 원이 넘는 증가세를 보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권에서도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마포구 아현 1구역 주민들이 오늘 마포구청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시위는 9인 제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공공재개발 보류나 탈락 지역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걷거나 시위를 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현 1구역뿐만 아니라 강북구 번동 148번지, 성동구 하왕십리, 용산구 한남 1구역 등도 공공재개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구역들은 공공재개발 심의 절차가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인 심사 과정 및 점수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1구역 추진위원회가 2차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뒤 구청과 서울시 등에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추진위는 오늘 또다시 용산구청을 찾아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용산구청도 주민들의 재심의를 지원해준다고 밝혀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용산구청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한남 1구역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용산구청은 주민들의 재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시 반에 서울시로 이제 같이 가서 이분들이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남지구 1지구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한남 1구역 추진위는 이날 오전 용산구청을 찾아 성장현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한때 갈등이 격화돼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 구청장 대신 도시관리국장과 면담을 진행한 뒤 용산구의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용산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미팅을 하고 용산구청 이름으로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남 1구역이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용산구청은 3월 초에 서울시로부터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가 탈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쯤 선정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남 1구역이 탈락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안 터지는 5G에 속 터진 소비자가 이통 3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을 배상하라고 요구에 나섰습니다. 원래 내일이면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이동통신 3사 축배를 들어야 할 텐데 집단 소송으로 두 돌을 맞게 됐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서비스 시작 후 2년이 되도록 제대로 터지지 않은 5G에 뿔랑 가입자들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G 피해자 모임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통신 품질 불량 규탄 5G 피해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 원에서 7만 원 가까이 인형 약정 기준으로 약 100에서 150만 원에 달하는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는 LTE와 같은 끊김없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지 않은 집을 임대를 놨고 저희는 만들어진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5G 피해자 모임은 정부와 이통 3사 대상으로 진행할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보름도 안 됐지만 벌써 참여자 1만 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망을 다 깔고 서비스하라는 이 같은 주장은 억측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업계는 지난 2년간 통신사들은 총 17조 9천억 원의 역대 최대 설비 투자를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피해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공량, 부가 혜택 등을 종합 고려 시 5G 요금 수준은 결코 높지 않으며 이용 패턴과 만족에 맞는 요금제와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국내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 리그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신세계가 새롭게 프로야구에 뛰어들었는데요. 유통마스인 롯데와 신세계가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며 야구 팬들과 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유통업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와 신세계가 야구판에서도 경쟁을 펼칩니다. 프로야구단이 없던 신세계가 SK 와이번스를 인수해 SSG 랜더스를 창단하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롯데와 신세계의 야구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것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도발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정용진 부회장은 SSG 랜더스 창단식에 앞서 SNS 클럽하우스를 통해 본업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롯데를 보면서 야구단을 꼭 해야겠구나 생각했다며 롯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신세계를 쫓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임에선 우리가 질 수 있겠지만 마케팅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다며 SSG 랜더스를 마케팅에 활용해 유통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 부회장의 도발에 유통업계 라이벌 롯데도 신세계 야구단을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롯데온은 어제부터 롯데 자이언츠 홈런을 기원하며 원정 가서 쓱 이기고 온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롯데마트는 4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며 언론에 야구도 유통도 한판 붙자는 제목으로 신세계를 겨냥한 보도자료를 뿌린 바 있습니다. 롯데는 그간 야구단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유통마수 신세계의 등장이 자극제가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신세계와 롯데의 라이벌 구도가 프로야구 팬들에게 또 다른 흥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이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선수들도 또 경기를 할 때 조금 더 집중력을 갖고 뭔가 투쟁심도 있고 야구 흥행을 위해서는 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의 롯데 자이언츠와 신세계의 SSG 랜더스는 프로야구 개막 첫날인 내일 SSG 랜더스 홈구장인 인천 문학구장에서 역사적인 첫 대결을 펼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자신의 트위터에 NFT를 경매에 붙여 약 290만 달러에 낙찰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이른바 대체 불가능 토큰 NFT의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미술계에서는 NFT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블록체인 업계는 본격 NFT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가상자산 NFT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은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어요. 미술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미술계에서는 NFT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그림 시장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술 투자 서비스 기업 피크 프로젝트가 국내 최초로 NFT 미술품 경매를 통해서 하나 6억 원에 해당하는 288 이더리움의 그 미술품을 낙찰시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도 서울옥션블루와 함께 미술품 디지털 자산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옥션은 올 3분기까지 NFT 디지털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열매 컴퍼니도 미술품 NFT 제작 지원과 가격 산정 시스템 마련, 판매 공간 구축까지 시작을 하기로 하면서 NFT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고요. 이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술품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이 돼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재판매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지속적인 로열티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차별화이자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술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크립토아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3월 초까지 거래된 NFT 기반 예술 작품은 총 10만여 점으로 거래 총액은 약 2,220억 원에 달합니다. 미술품 거래가 굉장히 생각보다 활발한 것 같은데 이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자 헤시드는 오늘 NFT 플랫폼인 리큐어에 시드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리큐어는 유명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콘텐츠들을 NFT로 발행을 해서 이를 팬들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는 오는 6월 NFT 플랫폼인 메타파이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블록체인 기반의 NFT 토큰을 발행할 수가 있고 마켓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날 핀테크는 자사의 가상자산인 페이코인을 NFT 분야 진출을 위해서 위메이드 트리와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페이코인 보유자들이 위믹스 NFT 마켓과 개인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예, 블록체인 업계도 그렇고요. 보니까 게임 또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이쪽에서도 NFT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NFT 거래비 중에서 미술이나 수제품이 35%고요.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가 25%, 게임이 23% 순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메타버스와 게임에서도 NFT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 NFT 자산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비전 네트워크도 NFT 캐릭터를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비전은 박람회나 게임 등에서 사용자에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NFT 캐릭터로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올 상반기 중으로 NFT 게임 아이템 매매가 가능한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과 카카오 클레이튼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NFT 게임 아이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예술품 등으로 NFT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예측 게임 플랫폼인 핸디는 NFT와 디파이 기반의 게임 플랫폼인 모박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모박스 플랫폼에서 핸디 NFT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핸디 유저들은 NFT 소유를 할 경우에 스페셜 캠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 또 모박스의 유저들은 이 NFT를 통해 더 빠른 속도로 채굴을 할 수 있고 게임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용자 콘텐츠 제작 블록체인 게임인 더 샌드박스는 NFT 마켓플레이스 베타 버전을 출시했는데요. 이 더 샌드박스는 NFT를 활용해서 게임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가상 공간과 아이템을 제작하는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게임 사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캐릭터나 장비, 패션, 아트 등의 4종류의 NFT 자산을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NFT라는 게 확장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 업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금융 이슈에서 이제 산업 이슈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기업의 이름만 들어도 뭐 운명을 가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10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SK로서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지금 철수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ITC가 최근 다른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는 SK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배터리 전쟁 판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부의 정훈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정훈규입니다. SK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었는데 반가운 소식 전해졌다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미국 ITC에 당시 LG화학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LG 측이 이 특허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ITC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SK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이 예정대로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 소송에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제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 명령과 구제 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기업 간에 이미 판결이 나온 소송도 있고요.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이런 판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기업이 지금 소송전이 몇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LG와 SK 간 배터리 소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력 배가기와 기술 탈취 논란으로 불거진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인데요. ITC가 지난 2월 여기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LG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SK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지 않을 경우 10년간 미국의 배터리를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특허 침해 소송은 이 메인 소송 과정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2019년 9월 LG가 먼저 SK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고 SK가 여기에 맞소송을 낸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LG가 낸 특허 소송은 그러니까 두 번째 소송을 말하는 건데요. 최근 SK 승소 취지의 예비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소송에 대한 LG의 취소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SK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일단 정리하면 세 가지가 크게 소송이 있는 거고요.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은 세 번째 소송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하면서 SK가 문서를 삭제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에 대해 ITC는 근거 없는 LG의 일방적 주장이고 문서가 잘 보존돼 있었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SK 입장에서는 뼈아팠던 부분을 만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SK가 문서를 삭제했다는 사실은 앞서 메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ITC는 SK의 문서 삭제, 은폐 시도가 노골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기각 판결을 계기로 문서 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현 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고 남은 소송 절차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송은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켜봐야 되고요. 굳이 이게 스코어를 따져보자면 지금 1대1인 상황인 거잖아요. 10년 수입 금지에도 이게 영향을 좀 주게 됩니까? 네, 10년 수입 금지는 앞서 메인이라고 말씀드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내려진 것인데요. 남아있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누가 이기든 지든 별도의 소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ITC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살려주는 설득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적어도 거부권 행사 확인 때까지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하는데요. 양사가 합의를 고려한다면 남은 소송에서의 승패도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K와 LG 간의 배터리 소송 현 상황 짚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정훈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국제 금 선물 가격이 9.5%나 내렸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금 선물은 지난해 말 트로이 온스당 1,895.10달러에서 올해 3월 말
$1,713.80로 2016년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2,069.40로 고점을 찍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한다면 17%나 급락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